한국의 기업가들이, 경영자들이 이런 삼각파도가 지금 엄습해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네. 지금 공포를 느끼고 있지 않을까. 네네.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미 조짐이 있었지요. 조짐은 네. 이미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실 정경련을 네. 완전히 꺾어버렸잖아요. 네. 정경련이 마치 뭐 모든 것을 다 획책하고 정부의 뒷돈을 대줘가면서 네. 유착을 했다. 그래서 정경련을 완전히 정말 뭐 적폐 대상으로 해서 네. 어떠한 그 힘도 쓸 수 없게끔 만들어놨습니다. 네. 정경련의 자리를 대체한 게 대한상이죠. 네. 대한상의 박영만 회장. 그래도 굉장히 많이 소통을 하려고 하고 굉장히 쿨하신 분이잖아요. 뭐 기업 총수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분이 몇 개월 전에 한 2개월 전인가 1개월 한 보름 전 됐나요? 마지막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골든타임도 지났다. 아하. 자, 규제 개혁의 마지막 제가 말씀을 드린다. 이제는 더 이상 드릴 말씀도 없다. 개혁을 지금 이 순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정말 뭐 눈물의 호소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정부가 저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비겁하다는 거예요. 비겁하다. 왜 비겁하냐면 네. 최근에 최저임금 어저께 마치 크리스마스 선물이었어요. 그게 이 최저임금 이 시행령으로 네. 그것도 대법원에서 이미 주수당에 포함돼서 안 된다라고 나온 것을 정부가 시행령으로 지금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이 크리스마스 이브날. 자, 그런데 아주 비겁한 게 뭐냐면 네. 문재인 대통령 마치 최저임금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처럼 지금 얘기를 했어요. 언급을. 예. 그래서 바로 언론이 조절하는 게 아니냐. 네. 그 다음에 나온 게 12월 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장관회의를 해요. 고용장관하고 네. 뭐 기재부 뭐 해갖고 5명이 6명이 이제 이 청와대의 비서관까지 포함해갖고 수석까지 포함을 해서 회의를 하는데 문제는 거기서 나온 얘기가 뭐 고용부 장관은 계속 주장을 하고 이건 밀어붙여야 된다. 기재부 쪽에서는 아니다. 이건 뭐 속도를 한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러니까 24일 국무회의에서 이걸 의결을 안 할 것이다. 이건 분명히 속도 조절을 할 것이다. 네. 이렇게 일부에서는 전망을 했더란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아침에 그랬어요. 네. 우측 깜빡이를 넣고 기대를 좀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좌측으로 확 갔다. 근데 그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아니, 표현하셨지만, 진짜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하셨지만, 박사님의 판단이 그런 게 아니라, 올 1년 내내 문재인 대통령의 워딩을 보면, 예. 마치 우측 깜빡이를 하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어떤 네. 터닝 포인트마다 우측 깜빡이를 킬 것처럼 계속 멘트를 보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계속 좌회전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올 초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올 초에 총수 만났을 때 혁신하겠다. 규제 분명히 하겠다라고 얘기했고 마지막에 어떻게 됐죠? 지금 뭐 이재용 다음 회장, 그건 약간 전 다음 회장이지만 어쨌든 그만두는 이유 자체가 정부는 정부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따로 놀고 있다. 속았네요, 고 박사님 그러셨는데 저는 안 속았는데 이 기업하는 분들이 좀 속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이 정도는 어려운데. 그럼요. 예. 그리고 대통령이 저렇게 폼을 잡는데 조금이라도 오른쪽으로 좀 갔다가 다시 오더라도 가겠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박사님. 국무회의 하기 전날에 녹실회의라고 해서 그 서별관 회의가 이제 이름이 그래. 바뀐 거잖아요. 녹실회의를 굳이 했다면 하루 전에 했다면 분명히 어떤 메시지로 우리가 읽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강행하려고 하는 거를 왜 그럼 그 전날 무슨 경제장관 회의를 왜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메시지로 읽을 수밖에 없고 언론이 사실은 속은 거죠. 언론도 속았지만 이게 뭔가 지금 조금 조절을 할 것이다. 속은 언론이 전부 제목 뽑기를 뭐 대통령의 실물 경제 인식이 조금 변화가 있는 듯. 그날 다들 그렇게 다 그렇게 났어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저는 비겁한 게 뭐냐면 굳이 자신의 이 핵심 지지층 쪽으로 예를 들어서 노동 쪽, 친노동 쪽으로 가려고 한다면 이 왜 경제는 박사님 저기잖아요. 사인이고 그러니까 사인이고 그 사인이 심리로 돼서 사실은 그 다음에 어떤 그렇죠. 결과가 나타나요. 그런데 이 경제 정책을 마치 뭘 한 것처럼 계속 하면서 친노동 정책으로 가면 결국 심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관된 메시지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토론할 때 참 어이없었던 게 같이 나온 좌파 패널이 갑자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와 사가 지금 잘 균형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서
아니, 지금 산은요, 아까 정장님 말씀드렸지만, 완전히 꺾어놨고 길을 꺾어놨기 때문에 네. 사실 말도 제대로 못해요. 그나마 네. 그나마 박용만 회장이 아주 정중하면서도 간절하게 지금 그 재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과 균등하게 한다고요. 그나마 지금 이 사용자 측에서 처음으로 이거 이러다간 큰일 난다라는 목소리를 처음으로 내고 있는 거예요. 네. 오죽 지금 급하면. 근데 지금 청와대 민노총 아니. 이 좌파 패널들 눈에는 지금 민노총의 그 굴림이 안 보이나 봐요. 어떤 경찰력도 감히 민노총을 건드리지 못할 정도로 지금 위세가 당당한데.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그게 정상화됐다라고 표현합니다. 아, 그게 정상화. 아, 그게 정상화됐다. 저는 참 놀라웠던 게요. 너가 사위에 있는 게 정상화됐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은 사위가 아니라 네. 억눌렸던 데서 이제 위로, 그러니까 평등하게 됐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게 아주 저는 정말 잊혀지지 않는 만평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예. 만평이냐면 한겨레 신문 만평인가요? 경향신문 만평. 두 신문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날이 왜 우리 그 박사님이 말씀하시던 것 중에 굴림이라는 게 표현된 게 폭력이잖아요. 어떤 그래요. 회사에서 예. 그 상무, 유성기업 예. 그 상무를 집단 폭행을 하는데 집단 폭행을 그냥 경찰이 보고만 있었던 것. 그 다음에 언론들이 사실은 그 문제를 갖고 세상에 어떠한 폭력도 정당화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언론이 지금 비판을 했는데 그 날짜 만평이 어떻게 나오냐면 딱 이거예요. 저 경찰과 노동자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말은 하나도 없고 순서대로 이렇게 돼. 경찰이 막 노동자를 짓밟습니다. 짓밟다가 이 노동자가 일어나서 한마디 하고 항의를 해요. 항의를 한 게 바로 폭력이에요. 그게 폭력이다, 이거. 단지 짓밟혀서 항의를 했을 뿐이다. 그런데 그걸 폭력이라고 해서 또 맞는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 이렇게 돼요. 아니 어떻게 그걸 완전히 거꾸로 그릴 수가 있지?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뭐냐면 이쪽에서의 인식은 뭐냐면 그동안 억압당했던 것을 정상화시켰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있어요. 수고하십니다. 대한항공 잡는 거 봐요. 제정신 아니죠. 이랬는데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적어도 지금 2018년 12월에 대한민국의 권력 지도는 유성기업 사례에서 보이듯이 민노총이 사보다 확실히 위에 있고 경찰보다 위에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검찰청 앞에서 한 30명의 민노총 노조원들이 집회하니까 검찰총장이 후문으로 출근했잖아요. 네네. 그럼 민노총이 검찰보다 위에 있는 거야. 더 센 거야.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노사경, 경사위, 네. 경제사회 무슨 위원회. 네네. 거기에 민노총이 딱 안 가니까 경사위 위원장, 문성현 위원장이 눈물을 흘리잖아요. 네. 그럼 경사위보다 위에 있는 거야. 그렇지. 대통령이 밥 먹자고 해도 민노총이 안 가잖아요. 네. 한상균 풀어내라. 그전에는 우리는 대통령하고도 대화하기 싫다. 대통령보다 위에 있는 거야.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민노총이 제일 센 거지, 우리나라에서. 자, 그런데 반면에 기업을 보세요, 기업은. 여기 지금 대한항공이 있잖아요. 네네. 아니, 무슨, 이런 갑질로 그냥 완전히 마녀사냥 당하고 있어요. 발권 수사죠. 탁탁 털었죠. 그러니까 기업은 뭐 하나 조금만 무슨 오너가 갑질 하나 한 거 딱 나오면 그걸로 그 기업이 거의 죽어. 결코 그걸 저는 잘했다고 볼 수 없어요. 갑질을. 그렇지만, 그러나 해당하는 것만큼의 사실 네. 처벌을 받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아, 그렇지. 근데 우리가 언제나 네. 박사님하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검찰의 무소불위가 뭐냐면 발권 수사거든요. 한번 딱 들어가서 털고 압수수색해서 모든 네. 것들을 다 사실은 다 까발려갖고. 아니, 그러니까 갑질 좋다고요. 대한항공 갑질, 아시아나항공 갑질. 그러면 김해 지역구 국회의원 누구지? 김정호. 그 사람의 갑질. 왜 그렇게 다르냐고요? 네. 그렇죠. 박주민 의원이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아니 그거 진상 파악도 안 됐는데 왜 그거를 징계 운운부터 하냐고 기자한테 화내더라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대한항공 갑질로 연일 언론이 막 대한항공 때릴 때 그 사람들이 제일 앞장서서 두들겨 팼잖아요. 네. 예? 근데 그러면 대한항공 김포공항에 24살 직원, 네, 그것도 보안 요원, 협력업체 직원. 네.
그 당한 이 갑질 있잖아요. 네. 국회의원으로부터 당한 갑질. 왜 그렇게 다르냐고. 이 사람들은 잣대가 그냥 이중 잣대가 아니야. 네. 잣대가 너무 달라가지고. 네. 너무 명명백백한 사실조차도 누가 네. 그게 왜 진상 파악이 필요하죠? 이미 자필 경위서까지 나왔고 네. 또 이 해당 당사자의 인터뷰까지 했고 네. 또 그렇다면 CCTV를 까보자고 먼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해야 되는데 가장 큰 갑질은 뭐냐면 사장한테 전화해. 네. 이게 완전히 갑질 아니고 뭐겠습니까? 사장한테 전화해. 도대체가. 근데 어쨌든 말씀하셨던 문제, 그 삼각파도 문제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라서 네. 사실 지금 기업들이 간신히 견디고 있고 특히나 기업들도 대기업이지만 아니 5천만 원, 대기업 말씀 한 번만 더 드리면 5천만 원, 8천만 원 받는 초봉이 5천만 원에 네. 평균 임금이 8천만 원, 9천만 원 받는 사람들도 지금 최저임금에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또 6개월 동안 알아서 해라. 알아서 누가 합니까? 노조에서는 6개월 후면 내 월급 오르는데 그걸 협상을 왜 해요? 네. 협상 안 하겠죠. 자, 아까 여기 문자에 보니까 그 지상파에서 김태우 씨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방송이 저도 지상파를 잘 안 봐서 이 뉴스를 잘 안 나오나 보죠. 자, 그런데 네. 이 김태우 씨가 지금 연일 폭로하고 있잖아요. 민간인 사찰 의혹. 네, 네. 근데 제가 어제 TV조선에서도 이 좌파 패널들하고 좀 논쟁을 좀 했는데요. 한 부분이, 예. 네. 네. 이 사람들은 드루킹 때랑 지금 김태우 씨 때랑 똑같아요. 네네. 드루킹 때도 처음부터 누군가가 드루킹의 일탈적 행동이다. 네네. 딱 하니까 좌파 패널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전부 개인의 일탈적 행동이다. 뭐 이런 걸 갖고서 특검을 하냐. 뭐 이러더라고요. 김태우 씨 경우도 이 사람 비공무원의 일탈적 행동인데 뭘 자꾸 그런 걸 가지고 뭘 무슨 운영위를 소집하고 뭘 국조를 하고 조국이 책임지라고 그러냐. 이래요. 네네. 그러면서 심지어는 어제 제가 토론할 때는 어쨌든 이 사람이 김태우 씨가 일탈인지 아닌지는 앞으로 따져봐야 될 것이고 네. 이 사람이 그 첩보 보고서를 작성할 때의 신분은 청와대 직원 신분 아니냐 네네. 했더니 그래서 이건 청와대에 의한 민간인 사찰 의혹 사건이 된다 네. 했더니 아니 그게 왜 청와대의 의혹 사찰이냐 네. 그 김태우 씨의 일탈적 행동인데 네. 야, 그런 걸 뭐라 그럽니까? 강변이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러죠? 강변? 강변. 예? 와, 기가 막혀서요. 예. 자. 지금 이 정부는 제가 보기에는, 지난 노무현 정부 때 학습 효과라고 스스로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매뉴얼을 해라. 똑같아요. 드루킹 사건과. 뭐가 똑같냐면, 저는 너무 흡사한 게 이거예요. 한 놈만 팬다요. 김성태 원내대표가 하는 방식 그대로입니다. 자, 드루킹 사건, 어느 매체가 제일 먼저 단독을 했죠? 한겨레 신문이 단독을 합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 사실은 이 조작, 댓글 조작을 해서 검찰에 지금 구속돼 있다라는 걸 한겨레가 제일 먼저 터뜨려요. 그런데 터뜨린 이틀 후에 다른 신문들이 쫓아가고 조선일보도 그 다음에 쫓아갑니다. 쫓아간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물 먹었으니까 어떻게든 더 나은 거를 해봐야지 하고 조선일보가 이제 나갑니다. 그런데 바로 며칠 만에 해당 당사자가 딱 나와서 나 다 만났어. 다 시인을 해버려요. 근데 이게 시인이 아니라 자기가 너무 떳떳하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시인처럼 안 보이고 마치 보던 언론들이 잘못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 근데 문제는 김경수 도지사가 조선일보를 언급하면서 조선일보가 나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한겨레가 제일 먼저 터뜨리고 조선일보나 다른 신문들이 다 쫓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를 타깃을 잡아서 이건 조선일보가 문재인 정부를 음해하기 위한 그런 이 보도 태도다 이렇게 몰아가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이번에도
김태우 건과 관련한 제일 먼저 보도를 한 건 SBS였어요. 네. 사람들 SBS 다 잊어버려요. 왜? 지금 현 청와대에서는 또 김무겸은 무조건 조선일보가 이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프레임이 딱 잡히죠. 그래서 그 패널들이나 혹은 이 민주당은 딱 이렇게 조선일보가 문재인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들은 다 일탈적 행위야. 이러는 것들이 완전히 프레임으로 딱 굳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어떠한 사건이 터져도 그렇게만 몰아가면 그 다음에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의 어떤 전쟁, 이 헤게모니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딱 매뉴얼이 있는 거죠. 그래요. 지금 그래서 이 프레임은 지금 문재인 정권과 좌파는 김태우 씨라는 이 비위 혐의가 있는 6급 수사관의 그 일탈적 행동, 이 청와대하고는 관계없는 것, 네. 이런 프레임을 지금 막 덮어 씌우려고 하고 있고, 네. 이제 자유우파 쪽에서는 네. 김태우 씨가 비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네.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일이고, 네. 이 사람이 지금 폭로하고 있는 것은 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자격으로 청와대 직원 자격으로 했던 일이고 이 사람들이 생산한 첩보보고서는 전부 다 특감 반장을 통해서 그중에 몇 건은 수석한테까지 보고가 네. 됐던 청와대의 공식 활동이었다. 네. 그 청와대의 공식 활동 중에 민간인 사찰과 관련된 문건이 다수 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것은 청와대에 의한 민간인 사찰 의혹 사건이다. 네. 이 두 프레임이 지금 맞서고 있는 중이에요. 네. 자, 그런데 네. 이건 사실은 누가 봐도 이게 청와대 민간 사찰 의혹 사건이지 어떻게 네. 이게 김태우 씨의 일탈적 행동이냐라고 네. 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좌파들이 네. 더 나서요. 뭐라고 나서냐? 이제 우상호 의원, 국회의원, 네, 전 원내대표. 예, 이 사람이 인터뷰를 네.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도 사찰 많이 당해본 사람인데 하면서 시작해요. 네, 네, 네. 네? 그러면서 이번에도 자기와 관련된 무슨 사찰 뭐가 있었대요. 네, 무슨 블록체인 협회장을 비트코인, 블록체인 협회장을 누군가를 이제 추천을 자기가 했다고 하는 첩보 보고서가 있었는데 그거 완전 사실무근이다. 이런 것도 무슨 사찰이냐. 그거 하면서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런가 하면 나도 사찰 많이 당해봤는데 정치적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뭔가를 해야 사찰이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딱 2년 전이 떠오르네요. 네. 박근혜 정부 시절에 네. 양승태 대법원장이 사내에서 직원들이 가기 싫어하는데 직원들을 토요일 날 데리고 산에 올라갔다 이런 어떤 정보 보고가 국정원을 통해서 있었다는 거예요. 세계일보의 그 사장이 그때 한번 폭로를 하잖아요. 그래, 그 문건 정윤의 문건에. 근데 그 정윤의 문건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이런 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아니라 이 사찰 속에서 그러니까 이 대법원장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사찰도 있었고 다 상권도 다 그때는 양승태 대법원장은 비판하던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법부도 저렇게 사찰을 했다 이렇게 지금 몰아갔어요. 그때 제가 좌파 패널들하고 뭘 부딪혔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그거 잘 들여다봐라. 그거는 언론도 다 아는 내용이다. 그 내용을 보자고요. 대법원장이 사내에서, 이게 무슨 비밀입니까? 사내에서 직원들하고 토요일날 직원들한테 공문 보내잖아요. 직원들한테 토요일날 우리 산 가자. 그래서 산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라면 언론에도 다 오는 정보이고 사찰이 뭐냐. 사실은 사찰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일거수일투족을 불법적으로 사실은 파악을 하려고 하는 거 정보를 이게 사찰인데 이거는 동태 파악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태 파악을 했다. 이게 무슨 사찰이냐라는 그 논리를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우상호 의원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아침 TV조선에서 이렇게 논평했어요. 참 실망스럽다. 네. 그 우상호 의원은 제가 민주화 운동할 때 이렇게 여러 잘 알던 후배예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지금 정권의 중진 의원이 돼서
이런 식으로 정권을 변호하려고 나선 거. 근데 이게 도무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을 하면서 굉장히 실망스럽다. 제가 그렇게 논평했는데 네. 우선 보세요. 네. 자, 작전을 하면 성공한 작전만 작전인가? 그렇죠. 실패한 작전은 작전이 아닌가? 아하, 논리적으로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네. 사실은 성공한 작전보다 실패한 작전이 더 많아요. 네. 네. 실패했건 성공했건 작전은 작전이다. 네. 첩보를 수집했는데 그 첩보가 정확할 수도 있고 부정확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부정확한 첩보는 첩보가 아니에요? 첩보 활동이 아니에요? 그렇죠. 부정확하건 정확하건 첩보 활동은 첩보 활동이에요. 네. 이 무슨 블록체인에 누구를 뭐 추천하려고 했는데 그 완전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런 사실을 첩보를 수집을 한 거 아니에요? 네. 정확하건 부정확하건. 그럼 그건 첩보 활동을 한 거지. 인정한 거죠. 첩보 두 번째. 미수는 그러면 뭘 훔치려고 했는데 훔치면 절도지만 미수에 그쳤다. 뭘 자기가 실력이 없어서 또는 누가 오는 바람에 급하게 도망가느라. 그럼 그건 절도가 아니에요? 절도죠. 그 절도 미수라고 하죠. 붙이지만 예, 절도잖아. 예. 그러면 사찰을 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안 했다. 그러니까 아니다? 아니잖아요. 아니죠. 결과적으로 안 된 건 안 된 거지만 사찰하려고 한 거지. 그렇죠. 또 이게 지금 이 정치적 의도가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그럼 사찰은 정치적 의도가 없으면 해도 돼요? 아니요. 그냥 이종근의 이 사생활이 어떤지를 내가 봐야 되겠다. 그러면 정치적 의도가 없으니까 괜찮아요? 정치적 의도라는 건 어느 주체가 있느냐, 주어가 있을 때 그냥 정치적 의도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청와대가 그것을 했다 그러면 그건 정치적 의도예요. 그러니까. 주어 자체가. 주체 정치적 자체. 의도가 있어야 된다는데 이거 황당한 얘기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반복적으로? 그러면 몇 번까지 하면 반복적인 거냐? 한 100번을 해야 반복적이냐? 3번을 해도 반복적이냐? 한 번을 해도 사찰은 사찰이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아침에 얘기했어요. 미수에 그쳐도 하려고 했으면 사찰이고 단 한 번을 했어도 사찰이고 잘못 정보를 수집해도 사찰이다. 국가기관이 민간을 상대로 들여다보는 순간 사찰이다.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김태우 씨의 활동이 사찰이 아니라는 얘기를 강변을 하려다 보니까 네. 정치적 목적이 있어야 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정확해야 된다. 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꼴이거든. 네. 이게 다시 가르쳐야 되나? 교과서 갖다 놓고. 아니, 근데 이제 서서히 사실은 경감부회하는 것도 네. 끝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지금 네. 말씀하셨듯이, 우상호 의원의 하나하나 조목조목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저는 제가 언론이니까, 네. 이 말씀을 똑같이 드릴게요. 네. 언론이나 첩보, 지금 감찰단이나 하는 행위가 똑같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언론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기자가 있습니다. 기자가 들어왔어요. 유능한 기자인데 제 부서에 들어왔어요. 네. 근데 이 친구는 언제나 밥을 먹고 아니면 출입처에 나와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정보를 보고를 해요. 네. 지금 무슨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답니다. 네. 근데 이걸 얘기하는 건 뭐냐면 쓸까요 말까요예요. 그러면 받은 데스크는 판단을 해요. 써. 그러면 기사를 씁니다. 기사를 쓰면 나갑니다. 네. 그건 쓰지 마. 하면 쓰지 말더라도 그 정보는 어쨌든 보호가 된 거예요. 그 정보는 어쨌든 계속 정보창에 공유가 됩니다. 그렇죠. 자, 네. 이 행위가 사실은 감찰단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 김태우 씨가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어떤 능력을 인정받았는지 모르지만 이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 정부까지 왔습니다. 1년, 지금 거의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첩보를 계속 지금 보고를 했는데 그것이 만약에 혼자 독단적이었다면 네. 독단적인 행위였다면 이 사람은 근태 문제로 이미 잘렸어야 됐고 또는 그걸 관리 감독을 아니한 데스크는 잘렸어야 돼요. 그러니까. 관리 감독의 책임도 안 했던 거고 그러면 근데 그건 말이 안 되고요. 만약에 기자가 이 언론사의 방침과 전혀 어긋나는 정보를 1년 반 동안 한 걸 그냥 놔둘 리도 없고 네. 해서 몇 번의 경고를 하면 한 며칠 만에 그냥 날려버리지 다른 부서에 때문에 다른 일을 하지 그 1년 반 동안 그걸 지켜볼 리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필요했다는 거죠 그 정보가. 그래서 여기
내가 하면 착한 사찰이고, 내가 하면 정보 수집이고, 네가 하면 사찰이고, 하여튼, 예. 이 사람들이 지금 워낙 급하다 보니까, 이거 막 무너지고 있는데, 이걸 뭐 버텨내야 되는데, 논리는 안 서지. 이건 아니라고는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뭐 생각나는 대로 아무거나 막 끄집어내서 이걸 강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될 거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국민들이, 야, 이 정권은 정말 양심도 없고, 기본 모두 안 돼 있구나, 라고 자꾸 느낄 거라고 저 봅니다. 네. 자, 지금 국회에서 야당들이 이건 정의당까지도 운영위 소집하자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운영위에 조국 수석 출석시켜서 이 실체적 진실을 우선 좀 국회 차원에서라도 확인해 들어가자 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가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하자 이래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입니다. 김태우 씨에 대한 검찰 수사하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조국 수석 출석시켜서 이 문제를 물어보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뭐냐면 조국 수석은 왜 부르겠어요? 왜 부르냐면 관리 감독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김태우 씨의 그런 어떤 그 범법 행위 자체는 검찰이 해야 될 일이지만 조국 수석은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민정수석 비서관으로서 관리 감독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전혀 별개죠. 그것을 묻는다는 건 마치 조국 수석과 김태우 이 수사관의 어떤 연결고리로 해서 무슨 같이 공범이냐 이걸 캐내려고 하는 걸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나중 문제고 그건 검찰이 나중에 파악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청와대가 누수가 생겼고 청와대가 흔들리고 있어요. 이 정도는 그러니까 야당이 무슨 흔들고 안 흔들고가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가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운영위를 열어서 민정수석실부터 지금 문제가 생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거기 책임을 묻겠다라는 것은 정당한 행위 아닙니까? 그렇더군다나 SNS에 무슨 팝송 제목도 올리시고, 그렇게 소통을 하시려는 분이라면. 노 서렌더? 노 서렌더부터 시작을 해서, 세 곡을 올렸대요. 라비단가? 그 노래까지 했는데, 그럴 정도라면 사실 국민들을 만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국민들 앞에서. 노 서렌더가 무슨 뜻이에요? 난 항복하지 않겠다라는 뜻. 항복하지 않겠다죠? 네네. 굴복하지 않겠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굴복하지 않겠다. 지금 이 야당의 요구 또 국민적인 요구가 이 조국이라는 사람한테는 자기를 막 강압하는 부당하게 그런 걸로 들리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굴복하지 않겠다 이런 노래를 올려놓죠. 그렇죠. 다 남 탓이고 자기는 잘못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논설위원이 오늘 신문에 당신한테 들려줄 곡은 그런 곡들이 아니고 Time to say goodbye를 들려주고 싶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운영위는 이제 더 이상 관례를 없애야 돼요. 민정수석이 운영위에 참석 안 하는 관례. 이거는 정권이 바뀌어도 분명히 이건 지켜져야 됩니다. 민정수석도 사실은 아무 관계 없는데 운영위원회 검찰 수사 김태우 씨에 대한 검찰 수사와 국회 운영위에서 조국 수석 불러다가 질문 내용도 달라요. 의혹과 관련돼서 책임을 추궁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무슨 관계가 있다고. 집권당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운영위를 열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요, 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김태우 씨를 수사하려고 하는 이 검찰의 주체가 지금 수원지검이잖아요. 또 동부지검도 나눠져 있어요. 대검에서 나눴어요. 나눴어요. 중앙지검에서 당연히 해야 될 건데 왜 청와대 직원이고 사실 이 사람이 물론 무슨 이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일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모두 다 누구죠? 감찰 반원들 다 같이 얘기해줘야죠. 특감 반장 얘기해줘야죠. 아니, 박형철 부패 비서관은 안 나갑니까? 당연히 검찰에 나가야죠. 조국까지도 나갈지도 모르는데 수원지검 갔다가 동부지검 갔다가 아니, 딴 사람 다 안 부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에요. 이게 청와대 설명에 따르더라도 이렇게 나누면 안 돼요. 그렇죠. 청와대는 뭐라고 설명했냐면 김태우 씨가 이 근무를 잘 하다가 그의 개인적인 비리가 이제 이 비리 때문에 원대복귀를 시키니까 앙심을 품고
무슨 폭로랍시고 하고 있다. 이렇게 네. 설명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사람, 김태우 씨의 폭로와 이 사람이 비위 사실이 발각돼서 원대 복귀한 것이 청와대 설명에 따르면은 이 원인과 결과 관계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대검찰청은 원인은 저기서 수사하고 결과는 여기서 수사하라고 지금 나눠버린 거잖아요. 네. 이 대검이 말이에요. 청와대의 뜻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야. 청와대는 김태우가 이런 비리 혐의가 발견돼서 징계받고 처벌받을 것 같으니까 그걸 희석하기 위해서 쓸데없이 말도 안 되는 폭로를 하고 있다. 그러니 이 관계를 잘 밝혀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청와대 그렇지. 입장은. 그럼 한 군데에서 해야 잘 밝히지. 원인 따로 결과 따로가 아니라 그렇지.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그렇지. 것이고 네. 결과가 나오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 추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검찰이 청와대가 말하는 것도 잘 못 알아들어. 내가 보면. 그러게요. 네. 대통령의 뜻을. 그걸 이제 김태우 씨의 변호사, 석동현 변호사가 그걸 잘 알아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한 군데에서 수사해야 된다. 그게 청와대의 뜻이다. 청와대의 뜻이라고까지는 안 했는데 하여튼 제가 그래서 그거 가르쳐줬어요. 검찰한테. 예? 참네 이거. 자, 그렇고 아까 우리 문자 중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좀 엽서를 보냅시다 하는 문자가 왔었습니다. 여기 그분은 이제 주소를 의왕구치소 주소를 쭉 다 쓰셨던데 그냥 그 서울구치소라고 불러도 되고 의왕구치소라고 불러도 되는데요. 그냥 의왕구치소, 서울구치소 하고 박근혜 대통령님 앞 이렇게만 하면 어쨌든 편지가 갑니다. 네. 예, 물론 이제 아까 문자 올리신 그분의 그 주소대로 하면 더 정확하게 가지만 일단 박근혜 대통령님 앞만 해도 다 갑니다. 오늘 같은 날 사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이 카드 한 장, 이 엽서 한 장, 편지 한 장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나 또 지금 100여 명이 지금 이 적폐청산으로 지금 이 사법 처리 받아서 지금 있잖아요. 네, 영화의 몸이죠. 이분들한테는 이제 그것이 거의 유일하게 버티는 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거 좀 이렇게 다들 좀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오늘 한 2가지 더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연말이라 사실 이제 1년에 어떤 그 문재인 정부의 국정수행 평가에 대해서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 어저께 가슴이 정말 섬뜩했습니다. 제가 이제 오후 방송을 진행을 하는데 속보가 뜬 거예요. 바로 가파도 앞 바다에서 승객이 199명이 탄 그 배가 좌초되었다. 너무 놀라서 이제 뉴스를 계속 이제 주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좌초된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관 고장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해경에 연락이 됐고 해경에서 다른 배를 보내줘서 2시간 만에 다른 배를 타고 다시 제주로 이제 돌아온 사건인데 제가 가슴을 쓸어내는 건 다른 뜻이 아닙니다. 가장 최근에도 가슴을 쓸어내린 게 KTX 사고예요. 자, 기차가 탈선을 하면 잭 나이프 현상이라고 해서 이렇게 접힙니다. 그렇지. 쭉 가다가 이렇게 접히고 이렇게 접히고 이렇게 접히고 이게 독일에서 굉장히 큰 사고가 났을 때 정말 최악의 그러니까 그 고속철 사고가 한 번 났는데 그때가 완전히 한 6양이 이렇게 접혀서 장장 사람이 280명인가가 죽어요. 근데 지난번에도 사실은 이 2량이 이렇게 접히면서 사실 속도를 줄여나가고 16명 부상에 그쳤어요. 근데 철도 관계자. 그게 본격적으로 속도 내기 전 구간 자체가 그렇죠. 강릉에서 출발한 채 5분이고 커브를 돌면서 사실 100km 미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를 이 고속철 속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역시 이것도 하나님이 또 보호하사 1년 전부터 그 선로 바뀌는 이 기기에 케이블선이 바뀌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제서야 이제 사고가 났는데 평창올림픽 때 그게 만약에 그 사고가 났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근데 이 두 사고에서 제가 떠오른 게 그런 지난 2017년부터 18년까지의 사고를 쭉 제가 한번 돌이켜 봤는데요.
사실 저도 이렇게 조사하면서 이렇게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났나 싶을 정도였어요. 제일 처음에 사고가 2017년 작년 12월 3일 영흥도 낚시배 15명 사건이었고요. 근데 12월 달에 6번의 사고가 납니다. 근데 전부 다 사람이 인명사고예요. 폐유정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3명 추락, 온수역 외부 열차 추돌 1명 사망, 이대 목동 신생아 4명 사망, 결정적으로 12월 21일 제천시 스포츠화재 29명 사망까지가 12월 달에만 벌어진 것인데요. 올해 들어서도 사실 이게 정권 출범하고 6개월 후에. 6개월 후에. 근데 올해 출범하면서부터 사실 사고가 일어납니다. 1월 26일 날 세종병원 사망 기억하시죠? 그 요양병원 40명 사망했죠. 정선 발파 사고로 3명 사망. 거기에 사실 사망자는 별로 없었지만 쭉 사고가 이어지다가 사망만 말씀을 드리면 11월 9일 날 9.1 고시원 화재 7명 사망. 그 다음에 백성역 배관해서 1명 사망까지 말씀을 드리면 그 이후에는 이제 그 KTX 사고와 가파도 좌초 사고, 정유소 화재까지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여기 9.1 고시원 화재는 요 길 건너에. 정말 바로 옆이었어요. 지금도 거기 가면 이렇게 꽃들 조화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가장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도움을 받아야 될 분들, 그런 분들이었죠. 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국가 책임은 무한 책임이다. 처음에 그래서 영흥도 낚시 때도 직접 지시를 하고 그때 제천시에도 직접 사실은 나중에 또 가봅니다. 제 기억이 나요. 사고 현장에 이제 119 대장이나 소방 대장이 황망한 중에도 카메라 앞에서 인터뷰하잖아요. 대통령의 지시.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실은 저는 절대 사고가 나지 말아야 된다는 경각심 때문에 사실 이 이슈를 들고 나왔습니다. 자, 사실은 국민들이 되게 불안해하고 있다. 제가 이걸 다 얘기해서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사실 민심은 되게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올 연초에 신년사에서 10가지 약속을 한 것 중에 5번째 약속이 안전대한민국입니다. 안전대한민국은 지켜져야 되고요. 사실 부메랑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세월호 사건 때도 이렇게 국가 책임이다라고 그렇게 공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사실은 정권을 잡은 이후부터 이 안전에 대해서 무엇을 했는지 다시 되묻고 싶고요. 지금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아시잖아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전조가 있다. 그래서 이 지금 KTX와 가파도로 저는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결코 전조가 되지 않으려면 지금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되돌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 안전대한민국에 대해서 지금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답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연말에 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우리 이정근 실장이 조금 몇 가지 좀 기억나는 사건들을 우선 정리해서 말씀드린 건데요. 이렇게 그냥 잠깐 말씀을 들어도 이게 정말 우리가 한시도 편할 날이 없이 여기까지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건 사고만 해도 너무나 많이 이어져 왔어요. 유난히 이게 화재 사고가 많다고들 그러세요. 맞습니다. 화재 사고예요. 유난히 화재. 많은 분들이 이 정권은 왜 이렇게 화재 사고가 많냐. 자꾸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고요. 하여튼 열수관도 참 걱정입니다. 지금 그 전문가들한테 들었더니 지금 8년 된 이 온수관까지도 터졌잖아요. 근데 30년 이상 된 그런 온수관 공사한 현장, 그러니까 공사한 곳들이 아직도 우리나라 서울 근교에도 그 수도권 일대에도 16곳이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대책을 또 마련해야지만 지난번 같은 그런 사고가 없지 않을까 싶고요. 안전대한민국이 휴가 중입니다. 이게 크리스마스 연휴를 대통령 비서실장에서 다 지금 연차 내고서 지금 휴가 중이라고 그러대요? 어저께 사실은 기가 막힌 게 국무회의에 그렇게 최저임금을 인상과 관련해서 이 사용자 또는 이 기업 또 소상공인들의 열망을 그렇게 뿌리쳐놓고 본인들은 모두 다 휴가를 갔다. 이렇게 해서 지금 비판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죠. 네, 유시민 이사장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유튜브 시장에 뛰어들겠다고 한 거 들으셨잖아요. 들으셨죠? 그것도. 그 어이가 없대. 네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가 정리하면 된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정리하면 끝난다. 제가 우리 고성국 TV에서도 논평을 했고요. 네. 어제 TV조선에서도 얘기했습니다. 네. 제가 얘기한 거 다시 한번 할게요. 저는 어떤 사회가 건전하게, 건강하게 발전하려면, 우파와 좌파 간에 그 치열한 논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상대를 존중하면서, 담론 수준의 논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좌파들은 워낙 다급해서 그런지, 이게 뭐, 조리가 서 있지 않아요. 네. 그 말들이. 네. 그래서 이걸 토론이라고 해야 될지, 논쟁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말을 붙여주는 것 자체가 좀 사치스럽다고 네네. 느낄 정도예요. 고집부리니까. 뭐 어쨌거나. 그런데 문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그전까지 이른바 좌파 무슨 패널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다 문화 권력이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다 뭐 프로그램 맡고 뭐 엄청난 그 출연료 받아가면서 해서 토론을 안 해요, 이 사람들이.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좌파 패널들 중에 토론 좀 제대로 할 만한 사람이 왜 이렇게 없냐. 사실 저는 그렇게 느껴요. 네. 제가 매일 이 TV조선에서 이른바 좌파 패널이라는 사람들 앉혀놓고 토론을 하는데, 무슨 토론이 돼야 토론을 하죠. 그런데, 유시민이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 나선 거 아니에요. 더구나 일주일에 한 번씩 지가 정리하면 다 정리가 되는 것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굉장히 반가웠죠. 반가우셨구나. 네. 오랜만에 좌파에서 말 좀 하는, 그런 패널이 지금 나와서 뭘 하겠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환영이다. 좋다. 그랬는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한다고 그러고 무슨 지금 이 사람이 노무현재단 이사장인가 하고 있잖아요. 네. 그건 또 그것대로 또 계속 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계급장 떼고 제대로 붙자. 매일매일 한번 붙어보자. 어느 쪽이 좌파와 우파, 어느 쪽이 대한민국을 진정 사랑하고 어느 쪽이 거지 재산을 계속 쌓아 올리고 있는지 진짜 제대로 한판 토론해보자. 제가 그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제안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렇다고 그 좋은 자리, 그 좋은 높은 계급장 떼고 붙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냥 계급장 붙이고 와도 좋다. 네. 그것까지는 내가 봐주겠다. 네. 근데 좀 자주 하자 그랬어요. 네. 일주일에 한 번 무슨 그럼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네. 더구나 정복한다? 여론을 정복한다? 여론을 정복한다? 이시민 이사장이 일주일에 한 번 해서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한 얘기는 사실은 자기가 몇 년 전에 노유진이라는 걸 했잖아요. 팟캐스트에 노회찬 고인이 된 노회찬 원, 그다음 유시민 이사장, 그다음에 진중권 교수. 그건 자기들끼리. 자기들끼리 팟캐스트 할 때. 그건 토론도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자기들끼리 노는 거지.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유시민의 생각이 왜 이렇게 됐나를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근데 거기에, 팟캐스트가 원래 부정기적으로 하잖아요. 부정기적으로 하는데, 그 중에 코너 하나를 맡았나봐요, 유시민이. 유시민의 타임라인이라는 거. 근데 그게 자기는 엄청 인기를 끌었다. 일주일에 한 번 했대요, 그걸. 그래갖고 똑같아요. 지금 하는 말이랑. 일주일 동안 벌어진 걸 딱 한 번 정리해주면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댓글로 와, 돗자리 깔았어요. 돗자리 까세요. 와, 어떻게 다 이렇게 맞아요? 라고 이야기를 딱 하니까 완전히 자기가 스타가 되거든요. 지금 얘기가 뭐냐면 그때처럼만 하면 유튜브 정복할 수 있어요, 이 얘기예요. 그래요? 그때처럼만 하면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정리했더니 완전히 다 평정했거든. 지금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하면 유튜브 까지 다 평정할 수 있어. 나 그런 게 있는 줄 몰랐네. 나 그런 게 있었던 줄은 몰랐어. 아니, 왜냐면 그건 팟캐스트는 자신들의 열성적인 지지자들이 라디오처럼 듣는 거였잖아요. 그게 대중적으로 이렇게 막 회자되고 이러지 않았죠. 참 웃기는 사람이네. 그런데, 제가 갖고 나온 건 이겁니다. 지금 이영자니, 이런 박지원 의원이 굉장히 말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실질적으로 20대에서 지지율이 떨어진 건 맞잖아요. 여러 여론조사 다 들여다보면. 그런데, 재밌는 건 어쨌든, 재밌다고 표현은 좀 심각하게 이상하지만, 떨어졌어요. 심각한 건 어쨌든, 20대 남성이 60%가 반대를 하고 있고, 20대 여성은 60%가 찬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대에서 갈리는 거죠, 남성, 여성이. 근데 그걸 원인을 갖고 굉장히 많이 지금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 뭐 이를테면, 남성들의 어떤 좌절감, 20대 남성들의 어차피 일자리는 없어지고 있는데, 네.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이 양성평등이 아니라 저 문제죠. 그러니까 군 양심적 병역 거부. 네. 이런 문제에서 그럼 군에 갈 사람들이나 간 사람들은 어떻게 그러면 네. 하느냐. 뭐 이런 부분들로 원인들을 많이 이제 추적을 합니다. 근데 유시민 이사장이 최근에 한 며칠 전입니다. 20대 남성들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 안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네. 롤게임이라고 있잖아요. 롤게임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롤게임도 해야지, 축구도 봐야지, 그런 거 보면서 공부를 하는데 여성들은 그런 거 안 하고 열심히 공부만 해갖고 거기에 여성들한테 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좌절감이 더 생겨서 20대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정권에 대해서 비판이 더 높아졌다? 예.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20대 남성들은 게임을 열심히 해서 게임 하지 말지 왜 게임을 여성들보다 열심히 해갖고 지네들이 좌절한 건데 그걸 왜 문재인 대통령한테 화를 내냐? 뭐 이렇게 지금 비춰질 수 있죠. 야, 이 사람 독특하네. 아, 독특하죠? 그 사고방식이 굉장히 독특하네. 이 나이가 아마도 아마 60이 넘었을걸요? 59년생인가요? 예, 나보다 어려요. 한 살 아마 차이인데 이분이 또 한 말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 뇌 활동이 사실은 20대, 30대보다 못하다. 네. 그러므로 60대에 들어선 가급적 공적인 일을 맡지 말 것이며 65세가 되면 무조건 맡지 말아야 된다. 아무것도. 이 표현을 해서 이 당시에 한 몇 년 전에 굉장히 욕을 먹었거든요. 자신이 60세잖아요. 공적인 일을 왜 맡으셨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 공적인 일이 아닌가 보죠.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그게 뭐 공적인 일이에요. 굉장히 사적인 일. 그건 민간 일이지. 네. 네. 그건 뭐 국가기관처럼 착각하나? 그런가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네. 그냥 노무현을 추모하고 지금도 존경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노무현을 추모하고 기리는 활동하는 단체잖아요. 네. 시민사회에서 하는 거니까 그건 뭐 공적인 일이라고 할 수 없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네네. 네. 그게 아무리 무슨 월 회비 내는 회원이 6만 명이 넘고 대단해도 아니 그렇다고 해서 그게 국가입니까? 무슨 정당입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럼 자신의 말을 이렇게 안 지킨 건 아니네요. 아니요. 저는 이 사람이 자기 말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별 관심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좌파 특징이 뭔지 아세요? 뭔데요? 자기들한테 필요할 때는 옛날 했던 얘기를 다 까먹어요. 진짜 기억이 안 나나 봐. 어떤 거, 대표적으로? 어떤 걸? 아니, 이런 거지. 안 하겠다고 한 거 하고. 그런 거죠. 네. 아니, 김대중이 4번씩이나 나오잖아요. 네. 네? 네. 그게 우파는 그 점이 참 약점이야. 이 얼굴이 철판처럼 두껍지가 않아가지고, 우파는 자기가 옛날에 한 얘기를 다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 말을 번복해야 될 상황이 생겼을 때도 자꾸 머뭇머뭇하고 주저한다고. 그리고 왠지 좀 자기가 내가 이런 말을 내가 이게 번복을 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도덕적으로 이건 안 되는데. 이해창 때 보세요. 네네. 네? 정계 은퇴했다가 다시 돌아올 때 얼마나 이 사람이 막 곤혹스러워해요. 그렇죠. 김대중이 그런 거 할 때 곤혹스러운 거 봤어요? 아니죠. 너무나 당당하게 하잖아요. 너무나 만 가지 이유가 있죠. 돌아와야 돼. 돌아와야 돼. 그렇다고요. 그래서 좌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때 상황에서 필요한 얘기니까 하는 거지, 이거 정말 지킬 거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근데 요즘은 우파라고 하면서도 그 좌파의 그런 나쁜 습성을 따라하는 이른바 자칭 우파 정치인들이 많아서 걱정이지. 맞습니다. 누군지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자, 그런데요. 문제는 이겁니다. 사실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저도 관심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치라는 게 그렇잖아요. 무엇인가 자신의 정치적인 의견을 밝히는 거. 이게 정치행위지 뭡니까? 그렇죠. 정치행위라는 게 여의도 꼭 가야지만 정치행위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면 지금 유시민이
나는 정치 진짜 하기 싫어. 난 정치 안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걸 해서 유튜브를 평정하겠다고 한 이유가 네. 정치행위가 아니겠느냐는 거죠. 그렇죠. 네. 정치행위죠. 네. 그럼 언제쯤 나올까요, 유시민? 난 별 관심 없는데. 역시 관심은. 아니, 그게 무슨 변수나 돼요. 그러게요. 아니, 이런 말은 있어요. 네. 이제, 우파의 전략가들 중에서, 네. 과연 3년 반 후에 좌파에서는 누구를 최종적으로 대통령 후보로 낼 건가? 그건 중요하죠. 예, 이제 그러다 보면, 이낙연? 이게 호남 사람인데, 지금 문재인도 그렇고, 노무현도 그렇고, 호남을 가지고는 가되, 호남 사람은 안 된다라고 하는 확장성이 없다는 거죠. 그동안 있었지 않냐. 네. 그럼 지금이라고 변했겠냐. 그러니 뭔가 호남 기반 정당과 영남 출신 후보 간의 결합. 이게 이제 노무현이 내세웠던 거 아니에요. 네. 민주당의 영남 후보, 호남 정당의 영남 후보 필승론. 그 문재인도 똑같이 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 구도에서 보면 이낙연은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뭐 1등으로 나와도 네. 그럼 그래서 일단 이낙연 제껴놓고 그 다음에 박원순, 이재명 이 사람들이 뭐 노무현 사람이야? 문재인 사람이야? 아니잖아? 아니죠. 라고 또 보는 시각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이 사람들한테 줘서 우리는 뭐 어떡하라고 라고 문재인 지지 세력이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권력 좋은 남에 우리 숙청당하라고? 라고 걱정을 잔뜩 하고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더라고, 우파. 네. 그래서, 이낙연도 아니고, 박원순도 아니고, 이재명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냐? 그러면 누구냐? 청와대에 2명 있다는 거죠. 임종석, 조국.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들은 이미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상황에 그걸 그대로 승계해서 꼬리표 달고 다닐 텐데 그게 무슨 경쟁력이 있겠냐. 그럼 아닐 것 같다, 이게. 임종석은 또 호남이니까. 네. 그럼 저 남쪽에 김경수가 남는데. 아니죠. 김경수는. 안 되죠. 안 되죠. 설명 안 해도 되죠.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지금 여권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권이. 그러면 유시민은 어떠냐? 이 사람은 일단 노무현 정권에 몸을 안 담았으니까 겉으로는.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에 문재인 정권. 예, 노무현 정권 때는 복지부 장관이었죠. 문재인 정권에 몸을 안 담았으니까 문재인 정권이 아무리 무너져도 이 사람은 그기로부터 자유롭고 거기에다가 대구 사람이고. 그런데 결국은 호남 기반의 이 더불어민주당은 어디 갈 건 아니고. 그러니까 노무현, 문재인에 이은 호남 정당의 영남 후보론에 딱 맞는 사람 아니냐. 더구나 얼마나 말을 잘하냐. 얼마나 대중적 인지도가 높냐. 네. 그러니 유시민을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예, 일군의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만약 그렇다면 유시민은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 도리어 지금 훨씬 조금 더 이 자신이 있어야 되는데 자 지금 제가 이걸 왜 들고 나냐면 유시민의 발언 네. 이걸 왜 들고 나냐면 바로 확장성에 대한 문제거든요. 유시민은 팬은 있습니다. 확실하게 노유진 뭐 그 카페도 그렇지만 그러나 유시민이 정치적인 어떤 발언을 할 경우, 그다음부터는 확실하게 진영이 생겨버려요. 예. 제가, 그렇게 분석한 사람이 우파의 뭐 전략가로 통하는 사람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그 사람 얘기를 다 듣고, 그 사람이 결론적으로 이러저러한 이유로 다른 사람들은 다 좀 안 되는데, 유시민은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길래, 예.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어떻게 한마디로 정리를 하셨다면? 노무현 때 유시민을 두고 당시에 노무현 때의 집권당인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이 한 말이 있다. 어떻게 같은 말도 저렇게 싸가지 없게 하냐. 가 유시민한테 따라다니던 20년 전에 유시민한테 따라다니던 꼬리표였다. 예, 예. 10여 년 전에. 네.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그게 바뀐 것 같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거는 안 바뀐 것 같아. 그러면은 그건 논의의 대상이 안 된다. 자,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려줬죠. 그래서 지금 좌파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저렇게 공황 상태에 빠진 거다. 정권이 무너지는 거야. 세월이 가면 불가피한 거지만
무너져도 다음에 유력한 차기들이 있으면 저렇게까지 당황하지 않는다. 근데 지금 저쪽이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여도 실제로는 차기에 확실한 주자가 지금 없는 상태다. 이 사람들도 머리가 있는데 그걸 모르겠냐. 이러니 정권이 무너지는 것 같으니까 당황해서 정말 우왕좌왕하고 있다. 네? 제가 그렇게 분석했어요. 차라리 좌파는 없다, 사람이. 그런 머리가 있었으면. 아니, 좌파는 없다. 아, 네. 사람이 없다. 아니, 뭐,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확실하게. 예. 유시민의 또 다른 어떤 떠올랐는데, 그 꼬리표가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저는 예. 그쪽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늘 그 유시민의 함께 있었던 사람들한테. 유시민은, 이인재 못지않게 사실은 정당을 돌아다녔어요. 정당을 거의 한 10개 정도가 있는데, 거의 이게 꼬리표가 뭐가 붙냐면, 예. 전부 다 망가뜨리고 혼자 도망쳐 나왔다. 그건 내가 잘 모르겠네. 그 첫 번째가 개혁당이에요. 개혁당은 자기가 만든 당이잖아. 만들고 사실은 자기 혼자 뛰쳐나와서 열린우리당. 아, 그랬어요? 그래서 개혁당 있는 사람들이 욕을 바가지로 하죠. 왜냐하면 같이 이렇게 해서 당대당으로 가든 뭘 하든 개혁당을 사실 100년 정당으로 만들고 당원들의 당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 그때 진보 쪽에 의식 있는 몇몇 사람들이 전부 다 뛰어들어가고 만든 당이거든요. 그게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에 통진당 망가졌죠.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때 떨어져 나서 정의당을 그 사람 통진당도 갔었구나. 아니, 다 그런 정당들이 굉장히 많아요. 열린우리당도 뛰쳐나왔고. 아, 그러네, 진짜. 예, 한 8개인가 당이 계속 바뀝니다.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 세를 형성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싸가지랑 비슷한 얘기지만, 세를 형성하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의 어떤 튀는 행동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당을 망가뜨리고 자기 혼자 먹튀한다. 라는 꼬리표가 계속 달려 있다.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종호 실장 말씀드리면서 갑자기 내가 또 다른 말이 생각이 났어. 그 중국 사람들 과장이 심하다 그러잖아. 허세. 무슨 수염이 3,000장이 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네. 우리나라 좌파들이 뻥이 엄청 세네. 어떤 거요? 아니, 정당 새천년. 1000년 정당 만들겠다고 했을 때. 네네. 열린우리당 100년 정당 만든다고 그래, 100년 정당 만든다고 그러고, 야, 이게 대한민국 좌파들 뻥도 대단하네. 4년도 안 갔죠. 제가 그 정당 이름을 사실 이렇게 연구를 좀 해봤거든요. 네. 아니, 도대체 이 민주당 계열 정당은 무조건 통합을 앞에 붙이고 뒤에 붙이고 왔다 갔다 해요. 대통합민주신당, 민주통합당, 통합민주당 하고 통합자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이 연합, 연대. 다 똑같은 짓이잖아요. 통합, 연합, 연대. 왜 그러냐면 다 찢어진 이 세력들끼리 손을 잡기 때문에 통합이 안 되니까, 연대가 안 되니까, 연합이 안 되니까 그 이름으로 정당만 한 10개가 더 넘죠. 싸가지 발언은, 같은 말도 싸가지 없게 한다, 이 발언.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한 말입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예. 그래서 김영춘 얘기도 나오고, 김부겸 얘기도 나와요. 이게 다 호남 기반의 영남 후보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둘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독수리 오용제 아니냐? 또 뿌리 그렇죠. 깊은 시각이 있다. 예. 레터리가 있네. 그러니까 이쪽 좌파 쪽에서는 김부겸이 김영춘이 한국당에서 한나라당에서 온 애들 아니냐? 이런 시각이 또 다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쯤에서 그쪽 얘기는 그만하죠. 중요한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면. 근데 이거 우파는 누구야? 우파 누구야? 근데 우파 누군가요? 네, 우파 누군가요? 우파 누구예요? 그래도 우파도 이제 한번 그 정세 분석과 함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한교안 총리 있죠. 네, 한교안 총리 또 한교안 총리 있죠. 또 누가 있을까? 오세훈 시장도 지금 거론되고 있고요. 거론만 되는 걸로는 부족하고. 우리가 좌파는 이낙연부터 김부겸, 김영춘까지 쭉 분석을 했잖아요. 지역별로. 이게 제가 짧게 딱딱딱 한두 마디씩 한 거지만. 굉장히 그냥 대충 한 있죠. 얘기는 아니잖아요. 오세훈, 이 사람 원죄는 아직 자유우파가 용서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 꼴에는 오늘도 박원순의 그 그 마릉동에 붙어가는 파리 진짜 2015년에 중국 가서 했더라고요, 그 발언을. 네네. 그 발언이 나오자마자 오세훈 비판하는 글이 바로 올라오는 거예요. 저 그게 생각이 나요, 박사님. 당에서 야 40일 후에 좀 그만둬라. 그래도 상관없었거든요. 그때 왜? 대표가 홍준표였어. 40일만 기다려. 왜냐면 서울시장 뭐 우리 준비해야 되고 네가 갑작스럽게 무상급식 때문에 그만두는 바람에 야 서울시장 선거 그냥 줄 수는 없잖니. 사퇴 이후에 뭐 이렇게 좀 이게 있으니까 40일만 기다려다오. 아니 나 싫어 그냥 관둘라 그러고 관둬버렸어요. 그리고 박원순 시장한테 줘버렸잖아. 지지율 5%도 안 되는 사람이 물론 뭐 안철수랑 무슨 뭐 저기 됐지만 이렇게 이 서울시를 완전히 내주게 된 가장 큰 어떤 동기.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도 사실은 선당 후사가 없었어요. 정말로 당을 위해서 공적인 어떤 마인드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이 우파에는 그럼 누가 있나?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종거 실장과 한번 더듬더듬 해보겠습니다. 정세 분석을 좀. 이 우파 쪽으로 가면 우리가 여기 고성국 TV에서 뭐 이낙연부터 김영춘까지 쫙 분석한 것 같고, 이 자유우파 시청자 여러분들이 뭐라고 뭐, 시비, 또는. 안 하실 텐데. 시비를 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자유우파 안에서 그럼 누구냐, 뭐 황교안이냐, 뭐 오세훈이냐, 뭐 이렇게 쫙 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다 이해관계가 막. 또 호불호가 있고, 또 팬심이 있고. 홍준표냐, 그렇게 해서. 네네. 그래서, 조금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그걸 꼭 해야 되냐,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만, 고성국 TV가 어떤 방송? 그럼요, 해야죠. 그런 거 안 피하죠. 예, 장점, 단점, 딱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되죠. 그래서, 가능하면 다음 시간, 이종근 이 가짜뉴스 다음 시간에는, 네네. 오늘 하다 못한, 이 우파에 그러면, 차기 대권 주자감이 누가 있냐? 이 얘기를 한번. 탁탁 한번, 탁탁 털어보죠, 일단. 한번 탁 털어갖고, 다 한번 그냥 해보죠. 예, 이 성탄절 아침에 6,477명이 함께 시청해 주고 계십니다. 참 고맙습니다. 전 오늘은 한 2,000명 정도 시청하실까?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휴일 아침이. 예, 남은 성탄절 휴일 잘 보내시고요. 또 하루만이라도 반나절만이라도 좀 마음 편하게 그렇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요즘 기분이 좋아요. 어떤 점에서요?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렸는데요. 네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페이스북에 글이 이렇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네. 이 좌파가 압도하고 우파가 몰락했던 그 국면이 이 좌파의 붕괴와 우파의 재정비 국면으로 바뀌었다. 그렇죠? 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바뀌었어요. 네. 사실 뭐 나름 열심히 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또 크게 봐서는 뭐 별실이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국민들의 마음이 바뀌었다. 그리고 이 흐름은 한 번 바뀌었기 때문에 계속될 거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토요일 날 쭉 부산, 울산, 포항 이렇게 쭉 돌면서 만났던 분들도 다들 기분들이 좋으시더라고요. 야, 이제 지난 2년간 지긋지긋했는데 조금 희망이 보인다. 그렇게 좀 국면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활기 있게 즐겁게 세상을 바라볼 수 바라봐도 좋겠다. 외적 환경이 바뀐 것에 만족하지 말고 이제는 내적인 돌파구가 필요하다. 내적인 역량이 필요하다. 자유한국당이 들려주고 싶은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여기 제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라고 했더니 그거 아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가 아니고 태극기 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제가 그냥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들을 하셨어요. 그 속에서도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의지를 꺾지 않고
또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여기까지 오신 수많은 분들의 운동과 행동과 노력의 결과가 이런 변화를 만들어낸 거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탄핵 특집,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거짓과 진실이라는 특집 방송을 저희들이 요번 주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시작했는데, 우종찬 기자와의 특집이 있고, 서정욱 변호사와의 특집이 있습니다. 우종찬 기자와의 특집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된 또 사법 처리와 관련된 각종 법정 진술과 판결문, 이런 법률적 자료를 가지고서 재구성하고 있는 것이고요. 서정욱 변호사와의 대담, 특집 대담은 그 중에서도 사법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쭉 짚어가고 있는데요. 내용이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만 조금 다른 느낌의 두 특집입니다. 기자가 하는 것과 변호사가 하는 건 확실히 다르겠죠. 시각이. 그리고 이제 우종찬 기자와의 특집 대담이 1편, 2편인데 1편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와의 대담도 1편, 2편인데 1편이 올라가 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와의 대담, 특별 대담 1편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문을 중심으로 해서 분석되어 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와의 특집 대담 2편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된 것으로 구성이 될 겁니다. 또 우종찬 기자와의 특집 대담도 1편은 7개 제목으로 소주제로 올라가 있고요. 이를테면 고영태는 누구인가, 태블릿 PC는 누구 것인가, 이런 식으로요. 네. 그리고 이 우종찬 기자와의 특집 대담 2편도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1편에서 마저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의문들을 제기하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우종찬 특집, 서정욱 특집, 이 두 특집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거짓의 산에 가려져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실체적 진실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이해하시게 될 거다. 이렇게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 특집을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고, 또 이 두 특집만은 혼자 보지만 마시고, 좀 여기저기 좀 날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저기 퍼날라서 좀 공유도 시켜주시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특집을 편성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함께 이것은 좀 같이 해주시기를 제가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성탄절 아침에 보내드린 고성국TV 생방송 오늘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고, 저는 내일 아침 9시 반에 생방송으로 다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이종구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